안녕하세요.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여름숲에서 출간한 고종욱 작가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돌무렵 소아마비에 걸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필자는 왜 나만 하필 장애인이 되었나? 내가 왜 장애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걸을 수만 있으면 완벽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서 작가가 되었고 소수의 장애인에 대한 소통의 길을 글로써 열어주었습니다. 장애는 흔치 않는 소중한 경험이며 그 경험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품 활동은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부터 시작해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차별받는 것은 비장애인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자주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들의 쓴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부족한 접촉과 소통의 탓이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과자를 사주는 아저씨. 1급 장애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를 먹어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지만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저는 양지 바른 곳에 목발을 짚고 서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양지 바른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구슬치기며 다방구를 하며 뛰어노는 동네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 제 옆에서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뽑기장수 아저씨가 연탄 화로를 끼고 앉아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설탕을 연탄불에 녹여 소다를 뿌리면 부풀어 오르는 뽀얀 살색의 뽑기를 아이들은 1원씩 2원씩 내고 사 먹곤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뽑기뿐만이 아니라 캐러멜이나 초콜릿 같은 과자들을 번호판 위에 놓고 아이들이 제비를 뽑을 수 있도록 추천판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과 개짝을 엉성하게 짜서 만든 그 뽑기판이 아저씨에게는 생계수단인 셈입니다. 그때 동네에 커다란 삼륜차가 이삿짐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각종 항아리부터 장롱, 이불, 보따리 등이 내려지고 있을 동안 삼륜차 기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운전석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운전만 할 뿐 인부들이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삼륜차 기사는 물끄러미 저를 내려다보다 문득 말했습니다. 얘야, 그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집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과자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왜 처음 보는 아저씨가 뽑기장수 좌판에 과자를 집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눈치 빠른 동네 조무래기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야, 아저씨가 사준대잖아. 빨리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집어. 저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장교였고 월남전에도 참전을 하고 온 유복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고르라니요. 아저씨, 저 거지 아닌데요. 알아. 누가 널 거지로 보겠니? 그냥 너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괜찮으니까 어서 골라라. 그제야 저는 아저씨가 저에게 뭔가를 베풀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콜릿과 사탕, 과자 등등을 집자 아저씨는 계산을 해주고는 3륜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든가 뭐 어쩌라는 어른들의 상투적인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과자만 사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와 친했던 동네 조무래기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어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던 과자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아저씨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분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꼬마 셋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고 녀석들은 메뉴를 한참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라면 3그릇을 시키더군요. 아마도 어디서 용돈이 생겨 나름 외식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밥을 먹고 일어서던 저는 아이들 라면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너희들한테 한 통 낼게. 저희들 돈 있어요. 아니야. 아저씨가 너희들 같은 어린이들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밥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너희들도 크면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한테 밥을 좀 사줘라. 그렇게 기분 좋게 생면부지의 아이들에게 라면을 사줬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한 것이겠습니까? 십시일반 한 숟가락씩 밥을 나누어 한 그릇의 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오늘이라도 누군가에게 깜짝 선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주위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그것은 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뿌리는 일이며 동시에 나 자신 안에도 흐뭇한 자기만족을 주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눔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나눔의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언제보다 버거운 장애. 오래전의 일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죽고 싶었어요. 난데없는 말에 놀란 저는 왜 무슨 일인데? 당신 같은 장애인과 결혼해 사는 게 그렇게 부질없는 짓일까? 아내의 말은 장애인인 저와 결혼해 살면서 꿋꿋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날 그 노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절감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친척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장모님이 오셔서 병신 남편과 함께 빨빨대고 친척집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반겨도
속으로는 반가워하지 않으니 제발 집에 처박혀 조용히 살라는 것이 처가 친척들의 중론이었고 그런 의사 전달을 아내에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지나간 저의 결혼식이 생각났습니다. 처가의 끈질긴 반대를 견뎌내고 저와 결혼한 아내는 슬픔을 이겨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성당에는 하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신 장모님 때문에 처가의 하객은 장인 어른의 형제분들과 아내의 형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저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낼 용기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 역시 힘든 결정을 한 아내를 고맙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심은 그랬습니다. 친척들의 반대는 당연하지만 최선을 다해 꿋꿋이 살면 언젠간 아내의 친척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편견을 거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저는 당당하게 처가의 대소사에 얼굴을 내밀었고 처가의 어른들도 그런 저를 어색하게나마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토록 결혼을 반대했던 장모님도 이내 우리를 인정하고 가까이에서 늘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고 장애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친척들은 격려 전화도 여러 차례 걸어 장하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애에 대한 편견이 이 사회에 뿌리 깊이 팽배해 있음을 다시금 피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과연 원해서 장애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할 사람 또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경제적인 선진은 언제든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선진화, 정신적인 세계화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머리와 가슴은 텅 빈 채 겉만 화려한 우리들은 쇼윈도의 마네킹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네킹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를 사람으로 봐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냉대받고 집안에서 천대받고 스스로에게 상처내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 언제보다 더 버거운 이 장애의 멍에는 언제나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가슴 답답하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아버지의 등. 부모님은 강한 혹심을 가진 저를 위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거나 하면 최대한 보여주려 애쓰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귀가하신 아버지는 저와 동생들에게 새로운 산업 전람회를 구경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건 물론 저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업고 여의도로 가셨습니다. 요즘이 안 그렇지만 당시는 그런 구경거리가 무척 적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도 않은 시절이니
구경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를 업고 그 줄을 보신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줄의 앞으로 다가가 서 있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미안하지만 우리 애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새치기 좀 하자고. 아버지의 넉살에 중고등학생 형들이 순순히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 저는 긴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얼굴은 화끈거리기만 했습니다. 장애인이었음에도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저는 당당하게 줄을 서서 입장하길 원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다를 것 없다는 자존심이었고 특별 대우를 받기 싫다는 제법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의 그런 마음을 묵살했습니다. 이미 장애로 인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울 바에는 비장애인들이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치기를 당당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시로선 선진적인 발상이었던 셈이지요. 아버지 덕에 저는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 제품이었던 디지털 전자시계를 처음 구경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넓은 강이나 호숫가에 앉아 은빛 찬란한 물고기를 낚는 꿈을 늘 꾸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애타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좋아하는 낚시를 다니지 못하는 저를 위해 아버지는 어느 날 낚시 도구를 챙겨 제 동생들을 데리고 함께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가를 물어보신 뒤 아버지는 파주 어디쯤에 붕어가 많이 나온다는 오리골 저수지를 알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방학을 했지만 아버지는 휴일이 없기에 재헌절이 우리의 디데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업고 동생들은 낚시 가방을 든 채 우리는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아버지의 등이 엎여 후덥지근한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시엔 버스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이윽고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우리는 한참 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풀섭 사이로 뛰고 매미 소리가 요란한 시골길을 아버지는 저를 업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목이 매우 탔고 땀은 비오듯 흘러 업힌 저도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걸었을까? 아버지는 저를 풀섭에 앉히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등을 질펀하게 적시며 흐르는 땀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워 물었습니다. 괜찮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낚시를 하고 싶다는데 아빠가 어딘들 못 가겠니? 전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의 대낮, 낚시가 잘 될 리 없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낚은 것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 덕에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왕성한 혹심과 탐구심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는 법을 배운 것은 오롯이 땀에 젖은 아버지의 등 때문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